안녕하세요. 최누리입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낮에 다 근무를 하시고 지금 6시 40분까지 이 자리에 참석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담이고 저의 경험이 어떻게 이론적으로까지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상황별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체성이 뭐다라고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각자 스스로 통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째 한국외대에서 겸임교수로서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조직 행동론, 경영학 원론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재밌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십니다. 저는 논문을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되어 있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매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코딩 작업만도 한 1년 이상 걸렸고, 그것을 통계를 돌리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를 돌렸고, 매일매일 미쉐린 레스토랑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미쉐린 박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버나드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대 경영학의 아버지 버나드가 조직을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직을 협동 시스템으로 보았어요. 그분의 정의에 의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공헌 의욕을 함께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스템, 즉 협동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분의 정의에 따르면 제가 만든 첫 번째 조직은 새로운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명 이상의 사람, 남편과 부인이, 또 거기서 출산을 하면 자녀가 2명이 더 생기죠. 4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과감하게도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자녀를 2명을 출산을 하고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고 싶었어요. 왜냐? 저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께서 허구한 날 싸우고 때리고 맞고 가출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안 계셔. 한 달도 안 계실 때도 있었고 6개월, 2년, 3년 이렇게 안 계실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을 꼭 빨리 갖고 싶다. 건강한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런 욕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에 성공을 해서 바로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냐면 내 의도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감으로써 경제가 창출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창출되고 그런 기능을 내가 만든 조직에서 그런 기능이 나온다는 게,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일용 노동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뭐 지위나 뭐 직장이나 이런 것도 볼 줄 몰랐나 봐요. 그냥 사람만 보고 좋아해서 결혼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 식육처리사였어요. 식육처리사는 뭐냐면요, 뼈를 발굴하고 정육화하는 직업이 바로 식육처리사예요. 그런데 그 식육처리사 기술이 매우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식육처리사 중에서도 매우 고퀄리티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단점은 매일매일 돈을 벌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주머니에서 돈을 막 꺼내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돈을 막 꺼내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바닥에다가 막 내려놔요. 그러면 그 표정이 완전 대선 장군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지고 온 전리품을 당당하게 내놓는 순간인 거예요. 저는 한 가정의, 한 조직의 CEO로서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그런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동기부여해주고 다시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CEO로서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매일 받아서 은행에다가 매일매일 입금을 했어요. 처음에는 홀몸이었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아기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두 개? 두 명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는 없고 하나는 유모차 끌고 하면서 은행을 매일매일 가서 매일매일 얼마를 입금했는지를 쭉 리스트업을 해서 한 달에 내가 수입이 300만 원이구나, 400만 원이구나, 그 중에서 얼마를 저금을 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에 생활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 괜찮은 CF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일하는 곳에서 외부 환경이 변화가 시작됐어요. 우리 신랑이 일했던 데가 가락시장이었거든요. 그 가락시장에는 원래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소를 도축을 해서 거기서 중개까지 해서 바로 가락시장으로 지육이 내려올 수 있는 유통이 최단거리로 되어 있는 그런 유통 구조였는데 그 도축장이 충북 음성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락시장에 지육을 처리하던 물량이 엄청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경영 환경, 즉 외부의 환경이 바뀜으로써 우리 가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수직직 하강했어요. 수직으로 쫙 하강을 한 거예요. 그러던 수입이 점점 줄어들던 어느 날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수입이 줄어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 설계사로 보험 영업을 하러 한번 가볼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뼈를 척척척척 칼로 척척 이런 거 하던 사람이 몸으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보험 설계사를 해? 보험 영업을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전혀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소질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미쳤어? 그걸 왜 해?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백화점에 데려가서 그 당시에 제일 비싼 디자이너 컬렉션 수트를 사입혔어요. 위아래로 쫙. 아주 비싼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구두도 제일 비싼 걸로 사신기고요. 이것 입고 당당하게 영업 잘 하고 와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책임감이 있고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에는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계속 수입은 떨어지고 있고 애들은 2명이나 낳고 딸, 아들.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 어떡하지?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저는 꾸준히 경제지, 매일매일 오는 경제지와 주간지를 꼬박꼬박 챙겨서 읽었고 신문뿐만 아니라 뉴스도 꼬박꼬박 잘 챙겨보면서 어떻게 이 경제 위기를 헤쳐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였어요. 아빠한테 전화 온 게 왜? 이상해? 예, 저한테는 엄청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시집 올 때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넌더리가 나서 우리 부모님 있는 쪽으로는 머리도 안 두고 잘 거다. 진짜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시집 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를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저희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해. 어쩌면 그 유전자를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시고 모르는 한자가 없으셨어요. 한자를 엄청 많이 아시고 항상 신문과 뭐 TV를 보더라도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강연, 특히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강연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밤새 보고 또 보고 계속 그거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집을 가고 1, 2년 후에 제 동생이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가자마자 저희 아버지도 가락시장에서 식육 유통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직원에게 나는 스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나는 절로 가겠다. 그러니 이 가게를 네가 맡아서 운영을 해라. 네가 알아서 잘 운영해서 네가 알아서 돈 잘 벌어가라. 그렇게 해서 가게를 재고를 비롯해서 통째로 가게를 직원에게 맡겨버리시고 절로 가셨어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한참 뒤에서야 알았어요.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직원분이 나중에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랑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만에. 그래서 제가 대면 하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버지의 첫 번째 말씀이 직원이 한 몇 년 장사를 직접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기가 나가서 직접 가게를 차린다고 한다. 그래서 이 가게가 지금 비게 생겼다. 그런데 가게를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 혹시 이서방이 와서 장사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옳았구나 했죠. 아빠 기다려보세요. 내가 오늘 중으로 상의해가지고 연락 드릴게요. 저녁에 신랑이랑 상의를 했는데 신랑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 왜냐? 이 분야에는 미래가 없대요. 당신이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이 누구보다 품질이 높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같이 하자. 절대 싫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번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럼 내가 창업할게. 내가 하면 자기가 어쩔 거야. 따라와야지. 하고 제가 창업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살의 나이에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19개월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만 3세가 된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을 육아를 하면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제 장사가 이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이잖아요. 새벽에 유통을 많이 해요. 돈은 새벽에 많이 벌어요. 큰 돈은 새벽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새벽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밤 11시 반, 그리고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니까 당일이죠. 당일 오후 6시가 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18시간을 근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 반에 처음 출근할 때, 가게를 처음 출근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애기 둘을 다 데려갔어요. 11월 요맘때예요. 딱 요맘때인데, 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밤에 맡길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낮에도 맡길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밤에 아이들을 혼자 놔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아기들을 이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귀퉁이에 이거 테이블 2개 정도 붙인 것만한 크기에다가 전기 판넬을 깔았어요. 거기에 이불을 두껍게 깔고 거기다가 애들을 둘을 재웠습니다. 그런데 식욕 처리하는 곳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애들을 데리고 계속 출근을 했어요. 왜냐? 너무 재밌었거든. 뭐가 재밌었냐면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돈을 수중에 싹싹싹 긁어 모았더니 1,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1,700만 원으로 저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1,700만 원으로 미국산 수입육과 호주산 수입육, 그러니까 정육을 샀습니다. 소고기 정육을 사고 돼지 지육을 한두 마리씩 매일 낙찰을 받아서 내렸어요. 그래서 매일 가공을 해서 그렇게 식당들에 썰고 뭐 슬라이스도 치고 국거리도 만들고 갈기도 하고 뼈도 자르고 해가지고 식당들에 납품을 했는데 그 1,7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쯤 지나니까 한 달에 7번 회전하는 거예요. 7번. 돈이 7번 회전을 하게 되면요.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회전을 보여요. 근데 원가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부가가치에 따른 판매 프라이스가 있겠죠. 코스트와 프라이스는 다르니까. 그 프라이스는 더 컸겠죠. 1,700만 원이 회전을 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돈의 회전력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20대 초반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금방 돈을 벌었어요. 바로 20대 중반에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그다음에 또 뭐 사야 돼요? 집 샀으면? 차 사야지. 차를 다이너스티 3000cc를 샀어요. 이렇게 조그만 제가, 이렇게 쬐끄만 사람이 다이너스티도 이렇게 딱 몰고 가면 다 아빠 차 끌고 나온 줄 알아. 내 차인데. 그리고 이제 배송을 나가야 되잖아요. 배송을 나가면 제 냉동탑차가 있었거든요. 제 가게. 냉동탑차를 깔고 가면 냉동탑차의 차는 엄청 큰데 스틱으로 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스틱이었어요. 그때는. 자동 없었어. 딱 가면은 차가 그 당시에 자율주행 차라는 단어가 없을 때 저 차는 지 혼자 굴러온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작아서 트럭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발이 닿기나 하냐? 클러치 아세요? 클러치에 발이 닿기나 하냐? 이런 얘기를 맨날 들으면서 다녔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돈은 막 회전하지. 갯돈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막 갯돈 부어서 금방 1200만 원, 2000만 원 되지.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고생이 고생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애기들은 얼마나 고생해요. 애기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가라시장에서 이렇게 고기를 막 썰다 보면은 근처에 빨리 배달 갖다 주세요. 여기 차가 너무 막히니까 좀 저쪽으로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럴 때 있어요. 이렇게 구루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 초록색 구루마 있잖아요. 거기다가 큰 바구니를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애는 등에 포대기로 엎고 큰 애는 그 구루마에다 태우고 그 앞에다가 박스랑 봉지랑 배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싣고 그래서 엎고 밀어서 배송을 갔다가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돈도 금방 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었죠. 그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기들 양육 상태가. 아기들의 성장 상태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아기들 귀가 잘 들리나 안 들리나 그것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안 모르잖아요, 귀는. 아기들 검사가 안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기 좀 봐주세요, 오셔서. 잠만 주무세요. 낮에는 제가 다 케어할 테니까 오셔서 아기들하고 잠만 주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셔서 밤에 저녁에 한 8시쯤 저녁을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납품을 끝내놓고 집으로 퇴근해요. 7시에. 그러면 7시에 퇴근하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정말 딱 잠만 주무셔. 정말 진짜 이불 깔려져 있는 데서 딱 이불 속에 들어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왔냐? 이게 끝이야. 그럼 그때부터 저는 아침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아침밥. 근데 애기들 먹이는 거랑 시어머니 아침밥 차리는 거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근데 어떻게 애들을 키우려면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머니가 필요한데 잠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밥을 또 아침에 7시에 퇴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애들 보내고. 근데 밥을 하면 급하게 막 하면 이제 어머니가 드시면서 이렇게 칭찬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는 음식을 참 대충대충 성의 없이 하는데 그래도 막상 먹으면 먹을 만은 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한날은 퇴근을 하는데 눈발이 너무 많이 날리는 거예요. 눈이 엄청 많이 날려서 거세게 눈발이 날리면서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인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차에서 주차장에다 주차를 딱 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차에서 내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들어가면 어머니가 왔냐?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겠지? 밥 해야겠지?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손도 시렸고 발도 시렸고 그런데
시집살이가 더 시렵구나. 그 말이 또 어디선가 떠오르더라고,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메모를 해놔요. 무슨 메모를 해놓냐면, 저 쌓인 눈이 하얀 쌀밥 같이 보인다. 얼마나 밥해 되는 게 힘들었으면 그 눈이 하얀 쌀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을 이겨내면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광우병 사태가 터질 줄 모르고 그 해 초에 LA 갈비가, 미국산 LA 갈비가 엄청 싸게 나왔길래, 와, 기회다. 이거는 사놓으면 추석 때 냉동이기 때문에 추석 냉동 영하 27도 이하로 보관을 하면 2년 이상 보관할 수 있거든요. 와, 이거 대박이다. 나 이번 추석 때 돈 번다 해가지고 아도 쳤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광우병 사태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전량 판매 불가, 폐기해야 되게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강화된 법이 있어요. 뭐냐면 원산지 표기법이에요. 지금은 그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고기를 썰어서 팔 때 원산지 표기는 둘째치고 한우라고 안 속여서 팔면 다행인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나마 속여서 판 적은 없었어요. 항상 수입이면 수입. 왜냐면은 그렇게 벌어서 뭐 얼마나 벌겠나. 나는 양심적으로 속 편하게 살자.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했어. 그런데 이 원산지 표기가 생기면서 규제가 강화되니까 거기에 맞춰가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우병 사태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고 이 규제에 맞춰가는 것에 공부의 필요성을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공부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성공적으로 잘 살았는데 25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가정과 직장, 창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슬슬 공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 공부가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너무 속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웠고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더 큰 일은 뭐였냐면 남편이 3년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작은 마누라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저만 보며 화가 났나 봐요. 뒤통수가 따가워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집에 가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뒤통수가 따가워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미움을 받아서 남편한테. 제가 첫사랑으로 엄청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너무 미움을 받아서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뇌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조직의 CEO이자 CF로서 특히 능력 있는 듀얼 매니저로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냈냐? 이 조직을 해산하자. 그리고 나의 사업 모델을 없애자. 그래서 저는 저의 첫 번째 조직을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모델로서 만들어 놓은 그 회사를 팔았어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저는 망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뭘 해서 자식들을 키우지? 아빠 말씀 잘 들을 걸.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힘든 순간에,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깜깜한 밤에 이제는 책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영상을 다 보고 책을 다 읽고 났더니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꿈을 키워주는 사람으로 살아라.